예, 클래스 모델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클래스 모델링 프로세스에서 세 번째 단계인 연관관계 파악과 네 번째 단계인 속성 파악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관관계 파악 단계는 4개의 좀 더 세분화된 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클래스들 간의 연관관계와 집합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그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연관관계를 제거하는 과정. 세 번째가 그 각 연관관계에 대해서 다중성을 결정하는 과정. 네 번째가 연관관계를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세부 과정에서는 연관관계 및 집합관계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관관계나 집합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서에서 동사나 동사 구문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위치, 누구누구의 옆, 뭐뭐의 일부, 뭐뭐에 포함됨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위치라든지 또는 방향성을 갖는 행동. 그래서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된다와 같이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이와 같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 행동이라든지 누구누구와 이야기함 그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다. 뭐뭐의 일부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표현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회사는 호텔과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것. 지금 뭐뭐를 위해서 일함, 뭐뭇을 관리함과 같이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결국 연관관계나 집합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그 연관관계 또는 집합관계를 도출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업했을 때 또 얘기했지만 둘 이상의 클래스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있는데 두 클래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클래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두 클래스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두 클래스 사이에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다음에 집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나 소유권을 표현하기 위한 연관관계의 강한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문제 정의서를 바탕으로 뭐 동사나 동사 구문을 통해서 연관관계, 집합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초기 시점에서는 그런 연관관계다, 집합관계를 이제 구분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연관관계를 제거하는 그 과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동사나 동사 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연관관계를 이제 도출한다고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그 연관관계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연관관계들은 제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찾다 보니까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뭔가 이제 관련성이 있어서 연관관계를 표현을 했는데 그 클래스 선택 과정에서 그 제거된 클래스의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연관관계를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나 동사구 표현을 보고 우리가 연관관계를 도출을 했는데 클래스 선택 과정에서 클래스 B가 만약에 제거됐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연관관계도 제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현에 특화된 연관관계, 앞에서 클래스 선택 과정에서도 구현에 관련된 클래스 제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구현에 특화된 연관관계도 제거한다. 그다음 문제와 관련 없는 연관관계도 제거한다. 앞에서도 클래스 선택 과정에서도 문제와 관련 없는 클래스를 제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관련 없는 연관관계도 제거한다. 그다음에 중복된 연관관계, 그러니까 클래스 A와 클래스 B 간에 여기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봤더니 A와 B가 연관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1번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다음 또 쭉 더 읽다 보니까 2번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A와 B 사이에 두 개의 연관관계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연관관계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 개가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각각의 연관관계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1번 연관관계와 2번 연관관계가 그 표현한 것이 의미가 거의 같을 때, 즉 예를 들어서 1번 연관관계로 이미 어떤 연관관계를 정의했는데 그 다음에 2번 연관관계가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결국 중복되는 연관관계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중복되는 관계를 제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와 B 사이에 1번, 2번 두 개의 연관관계가 아니라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연관관계만 남겨두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세 번째 과정은 다중성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다중성을 결정하려고 하면 제가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대로 두 클래스 사이에 다중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 A의 인스턴스 하나가 클래스 B의 인스턴스 몇 개랑 그 대응 관계를 갖는지, 거꾸로 클래스 B의 인스턴스 하나가 클래스 A의 인스턴스 몇 개랑 대응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다중성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중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중성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관계가 선택사항이냐, 즉 선택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0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런 0을 포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의 인스턴스 하나가 어느 순간에 클래스 B의 어떠한 인스턴스와도 대응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0을 포함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이제 0을 포함한다 안 한다. 즉 어떤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옵셔널 선택사항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가 1대1이냐, 즉 A의 인스턴스 하나가 B의 인스턴스 하나랑 정확하게 대응되고 또 다른 인스턴스가 또 다른 인스턴스와 정확하게 대응될 때는 1대1이 되겠죠. 근데 1대1 관계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가 다수 대응 관계이냐, 즉 A의 인스턴스 하나가 B의 인스턴스 여러 개랑 이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하나에 대해서 여기가 여러 개니까 many 관계죠. 그럴 때 이제 다수 대응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로 5와 5하면 뭐예요? A의 인스턴스 하나가 B의 인스턴스랑 어느 순간에 하나도 그 대응되지 않다가 어떤 때는 0개 이상 여러 개와 대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예를 들어 2, 5와 모아일 때는 어때요? A의 인스턴스 하나가 적어도 B의 인스턴스 두 개랑 결합되거나 또는 그 이상과 대응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다중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으로 다중성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연관관계의 세분화 또는 연관관계의 정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관관계의 이름이 잘못된 경우에 그것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는 그 연관관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표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사이에서의 그 오퍼레이션들 간의 그 관계, 오퍼레이션을 호출하는 그런 관계일 때는 그 연관관계는 아니지만 오퍼레이션 그 자체가 그렇지만 클래스 사이에 연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을 때 클래스 A에서 그 클래스 B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클래스 A와 B 사이에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A와 B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요 호출하는
오퍼레이션의 이름을 여기에 연관관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할 때 이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서 그 연관관계 의미를 이제 그 연관관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클래스 사이에서의 메서드 호출이 있을 때는 보통 연관관계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바로 그 오퍼레이션 이름을 그 연관관계 이름으로 표시하지는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클래스 간에 그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호출하는 그럴 때 그러면 다중 오퍼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연관관계를 다중 관계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때도 하나의 연관관계로 표현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인쇄 시스템에서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가 있고 큐가 있다고 할 때 여기 보면 프린터는 큐에 있는 항목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기 중인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큐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큐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개의 그 연산들을 이렇게 호출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때 이렇게 네 개의 그 다중 연관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프린터가 큐에 이제 연결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프린터 큐 사이에 다중 연관관계 아니라 프린터는 큐와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커넥티드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그 연관관계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그 연관관계가 모호할 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이렇게 재기 연관관계, 그러니까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그러한 그 연관관계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역할 이름을 추가해서 그런 모호성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매니지해서 person을 매니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매니지한다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여기 롤네임, 보스와 워커를 둬서 보스가 워커를 관리함 이렇게 그 명확하게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연관관계에 고차의 연관관계가 나타날 때는 그런 연관관계는 분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다음과 같이 그 3개 이상의 클래스 사이의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가 3개가 그 관련되는 거죠. 그럴 때 연관관계는 클래스 2개 사이의 연관관계들로 즉 이진 연관관계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삼진 연관관계는 이진 연관관계와 그 링크 속성의 이제 형태로 분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인플로이가 있고 클래스 컴퍼니가 있고 그 인플로이와 컴퍼니 사이에 관련된 또 다른 클래스로 페이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관련된 삼진 연관관계가 되겠죠. 이러한 삼진 연관관계는 인플로이 클래스와 컴퍼니 클래스 사이에서의 그 이진 관계와 그다음에 이 연관관계에 대한 속성, 뭐 링크 속성 또는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페이로를 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진 연관관계는 이렇게 이진 연관관계와 이렇게 링크 속성 또는 어소시에이션 클래스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함으로써 그 고차의 연관관계를 낮은 차수의 그 연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페이롤 시스템의 문제 정의서로부터 우리가 그 명시적인 연관관계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명시적 연관관계는 문제 정의서에서 동사나 동사 구문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 문제 정의서에서 동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의미 없는 동사는 빼놓고요. 그래서 보면 페이롤은 셀러리드와 아워리 인플로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급여 시스템은 월급제와 시간제 근로자를 이제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터는 셀러리드 인플로이다. 버스보이는 아워리 인플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롤 시스템은 주 단위로 책을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페이롤 레지스터를 발행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볼런터리 디덕션에 대한 리포트가 그 여러 에이전시를 위해서 준비된다, 제공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레스토랑 인플로이는 식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밥값이 급여에서 공제된다라는 부분. 호텔 인플로이의 경우는 그 룸 코스트, 방값이 급여에서 공제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사 부분, 동사 또는 동사구로 표현되는 부분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명시적인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페이롤 시스템의 그 문제 정의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급여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묵시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그 페이롤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묵시적 연관관계가 되겠어요. 앞에서 급여 시스템은 페이첵을 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인플로이는 페이첵을 이제 받는다.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스템에다가 제공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한 시간,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일한 시간이 페이첵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런터리 디덕션과 맨데터리 디덕션이 그 페이첵으로부터 이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텍스 디덕션, 세금 공제 이런 부분들은 W-2 폼에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 페이롤 레지스터는 급여 명부는 결국 이제 페이첵 그 급여 내용에 나타나는 그런 정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 정의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관관계가 되겠어요. 네, 클래스 모델링 두 번째 단계인 클래스 선택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니셜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들었었죠.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이니셜 클래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이 이니셜 클래스 다이그램에는 도출한 클래스들만 나타나고 클래스들 사이에 그 연관관계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수행한 단계가 연관관계 파악인 세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연관관계 파악을 수행하고 나면 그 문제 정의서로부터 명시적인 연관관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 정황, 상황으로부터 묵시적인 연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명시적 연관관계와 묵시적 연관관계를 도출하고 나서 그런 연관관계를 클래스 다이그램에 적용한 그러한 클래스 다이그램이 왼쪽 그 클래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다이그램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서 문제 정의서에 나왔던 또는 묵시적인 설명으로 제공되었던 그런 연관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호텔과 레스토랑은 여러 개의 디파트먼트를 갖는다. 그다음 여러 디파트먼트는 여러 명의 인플로이들에 의해서 그 여러 명의 인플로이 직원을 둔다, 갖는다. 인플로이는 자기가 일한 시간을 급여 시스템에 제공한다. 그러면 이렇게 일한 시간은 페이첵, 급여를 통해서 페이첵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러면 인플로이는 이렇게 지급된 페이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비용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첵 내용이 페이롤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첵에서 급여에서 비용이 줄어든다. 그 다음 페이첵 급여에서 디덕션 공제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페이첵 내용이 레포트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 디덕션 공제 내용도 리포트에 기록된다. 그럼 디덕션에는 볼런터리 디덕션과 맨더터리 디덕션이 있다. 맨더터리 디덕션은 W-2에 기록되고 이 W-2를 인플로이는 제공받는다. 와 같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그 문제 정의서에서 명시적으로 도출한 연관관계, 그다음에
묵시적으로 상황에서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도출한 연관관계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반영해서 보니까 클래스 다이그램이 어때요? 앞에서 그런 이니셜 클래스 다이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제대로 모양을 갖춘 그런 클래스 다이그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클래스 다이그램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네, 클래스 모델링 과정의 네 번째 단계가 속성 파악 그 단계가 되겠어요. 이 속성 파악 단계는 세부적으로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과 객체 속성을 세분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불필요한 속성을 삭제하는 이런 그 세 개의 세분화된 과정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각각의 세분화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속성 파악 단계의 첫 번째 그 세분화된 과정은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문제 정의서를 통해서 속성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 사실 문제 정의서에는 많은 속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로부터 속성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얻어진 속성이 이제 추가 속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 정의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속성과 추가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속성,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겠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속성 파악 단계에서 속성으로 파악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객체의 특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별 객체를 설명하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의 이름, 주소, 나이 이런 부분들이 직원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 개별 객체의 속성, 특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은 보통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들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직원의 이름 이렇게 해서 소유격, 뭐뭐의 해서 소유격 뒤에 나타나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 속성의 특정한 그 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차의 색이다라고 할 때 이 파란색은 그 열거된 값이 되겠고 차의 색, 컬러가 이제 차의 어떤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그 클래스 선택 단계에서도 그 속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은 제거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클래스로 우리가 이제 후보로 쭉 그 명사에 밑줄 그어서 객체 후보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클래스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속성이 되는 부분은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초기 클래스 목록에서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속성이 발견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속성으로 결국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문제 정의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속성은 문제 정의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응용 분야의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얻게 되는 속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또는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속성부터 파악을 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이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분석 단계에서는 그 구현을 위한 그런 속성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중요한 속성만 주로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상세 설계 단계 가서 구현에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속성들을 표시하고 또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속성 파악 단계의 두 번째 과정은 파악된 속성을 이제 세분화 또는 그 정제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파생 속성을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별되는 속성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이제 다른 속성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파생될 수 있는 속성은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구현을 단순하기 위해서 객체 모델에 이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티클에서 코스트 프라이스 원가와 세일즈 프라이스 판매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핏 이익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개 속성이 있는데 이 프로핏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프로핏 앞에다 이제 슬래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한 이런 속성은 바로 파생된 속성이라는 거죠. 이 파생된 속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른 속성으로부터 이제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는, 파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속성인데, 이런 부분을 단지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구현을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링크 속성을 이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두 개의 연관관계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각 클래스의 그 속성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속성들이 있죠. 바로 링크에 따라서 속성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링크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링크 속성은 many to many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지난주에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여러 부서에 근무할 수 있고 또 한 부서가 많은 직원을 고용한다라고 할 때 그 인플로이가 여러 부서에 근무하면 그러면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이 직책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인플로이의 속성으로 둘 수 없다고 했어요. 거꾸로 디파트먼트는 또 여러 명의 인플로이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인플로이마다 그 직책이 다르면 그것을 디파트먼트의 속성으로도 둘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 인플로이 클래스의 객체와 디파트먼트의 클래스의 객체들 사이의 그 링크 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라고 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링크 속성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에 붙어 있는 클래스에서 어소시에이션 클래스로 표현하고 그러한 어소시에이션 클래스에서 어떤 속성 정보를 표현해서 링크 속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난 그 주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계일 때, 그래서 이 파악했던 속성들을 그것이 파생 속성이냐 또는 링크 속성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제 세분화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크게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속성 파악 단계의 세 번째 과정은 불필요한 속성을 삭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필요 없는 속성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성이 실제로 객체인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티티, 실체가 중요하냐, 값이 중요하냐 할 때 실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값보다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속성이 아닌 별도의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실체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값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값을 가지면서 그 상태를 어떤 객체의 내부를 묘사한다라고 하면은 속성이 맞지만 존재한 그 자체 실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가 프로그램 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객체로 모델링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 속성이 실제로 내부 식별자인가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프로세싱을 위한 내부 식별자일 때 이것은 속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별자가 내부 프로세싱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그 속성으로 모델링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 어떤 사원들을 구별하기 위한 사원번호는 그 사원을 묘사하기 위한 어떤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성이 될 수 있지만 로그 번호, 이것은 컴퓨터에서 뭔가 내부적인 프로세싱을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성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속성이 실제로 숨겨진 내부 값인가, 그러니까 hidden internal value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hidden internal value, 숨겨진 내부 값이면 이것은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숨겨진 내부 상태를 표현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지 또 그걸 잘 확인하라는 거죠.
특히 이 내부 상태가 객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객체를 묘사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런 객체를 묘사하기 위한 객체의 특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숨겨진 내부 값은 외부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숨겨진 내부 값이고 그런 부분들은 속성에서 제거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 값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내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급여 계산 프로그램에서 생활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이제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의 급여와 생활비라고 하는 걸 볼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도 의미가 있고 생활비도 의미가 있지만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뭔가 이제 제공받는 것이 급여가 되겠죠. 그렇지만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주고 생활비가 적게 된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고 그건 아닌 거죠. 결국 이 근로자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이제 받는 등급 수준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급여는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활비는 급여 계산 시스템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럴 때 생활비 같은 경우가 숨겨진 내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잘못 위치한 속성이 있을 경우 이제 위치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속성이 다른 모든 속성과 완전히 이제 무관한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무관할 때는 그 경우는 속성이 잘못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본다고 하면 여러 개의 이제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속성 1번은 이렇게 앞에 3개의 오퍼레이션과 관련돼 있고 속성 2번도 앞에 뭐 2개, 속성 3번은 앞에 있는 1번, 3번. 그다음 뒤에 이제 속성 4번은 뒤에 있는 오퍼레이션과 관련돼 있고 5번도 뒤에 있는 오퍼레이션들과 관련돼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쪽의 속성들과 이쪽의 속성들은 서로 거의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크게 관련 없는데 단지 클래스 안에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클래스를 2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할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클래스는 단순하면서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 즉, 그 속성들과 관련된 연산들이 같이 묶여 있고 그런 속성들과 그 속성에 접근한 연산들이 타이트한 이렇게 응집력 있는 코히어런트한 형태로 구성되어야지 여기 이쪽 그룹의 속성들과 이쪽 그룹의 연산들은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그룹의 그 속성들과 다른 그룹의 연산들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서로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 클래스를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을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속성도 합쳐놓고 연산도 오퍼레이션도 합쳐놓고 하는 그렇게 집중되지 않은 그런 클래스들의 경우는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쪼개서 여기 속성들과 연산들 간의 서로 관계가 타이트한 그런 식으로 응집력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분할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리팩토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팩토링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상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속성의 경우에 특히 분석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속성만 주로 유지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속성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는 주요 속성만 유지하라. 그 다음에 각 속성이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속성이 있다고 하면 이 속성들이 어떤 연산, 오퍼레이션과 관련된지를 잘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속성은 사소한 영향,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영향만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경우는
그 분석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삭제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수와 부양 가족 수 볼까요? 우리가 급여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는 부양 가족에 따라서 가족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양 가족 수는 의미가 있지만 자녀 수라고 하는 것은 썩 상대적으로 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양 가족 안에는 자녀가 포함돼요. 그렇지만 자녀 수만 가지고 가족 수당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배우자와 어떤 부모를 다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양 가족 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자녀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급여 계산하는 그런 연산에 사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